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RNN 세션 발제를 맡게 된 12기 조정흠이라고 합니다. RNN 같은 경우에는 우선 그렇게 막 엄청 어려운 개념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서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목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LP에 대해서 가볍게 다뤄볼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워드 임베딩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 이제 RNN이라는 이제 모델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RNN의 문제점을 개선한 LSTM이라는 모델, 그 다음에 LSTM 다음에는 이 LSTM을 간소화한 버전인 GRU, 그리고 RNN과 LSTM을 이용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세션에 들어가기 앞서서 또 EDA도 끝났고 모델링도 시작하기 전인데 제 세션을 들으러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네 전해드리고요. 너무 감사드려가지고 감사드리는 김에 제가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지난 세션 랩업인데요. 네.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가볍게 해볼게요. 먼저 이제 머신러닝을 위한 수학 저희 배웠었죠. 여기서 이제 어떤 거 배웠죠? 이제 기본적으로 선형대수 좀 배웠죠. 선형대수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뭐 추론이랑 정보 이론에서 사용되는 MLE, MAP, 뭐 엔트로피, 아니 뭐 KL 다이버전스. 글씨가 좀 안 좋긴 한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적화 방법도 다뤘죠. 최적화 방법에는 뭐 뉴턴 메소드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그레디언트 디센트 뭐 이런 거 있었죠. 네, 최적화. 이제 그 다음 세션에서는 지도학습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제 세션 이름처럼 이 세션에서는 이제 리그레션에 대해서 배웠죠. 리그레션. 뭐 리그레션에는 뭐 리니어 리그레션도 있었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 배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비지도 학습 언스퍼바이스드 러닝을 공부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다양한 차원 축소 기법인 뭐 PCA, LDA, 그다음에 매니폴드 러닝, 뭐 아이소맵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뭐 K-means 클러스터링, 그 다음에 히어로 뭐 계층적 클러스터링. 죄송합니다, 영어를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DB 스캔 이런 클러스터링 기법도 같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이죠. CNN 세션에서는 CNN에 대해서 이제 좀 제대로 한번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에 영gun이가 이제 CNN을 기반으로 한 여러 이제 다양한 컴퓨터 비전 모델, 예를 들어서 뭐 FCN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유넷, 뭐 이런 거 등등 배웠죠. 다 좀 기억이 나시나요? 네, 기억이 나신다니 다행입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NLP 모델을 배우게 될 건데요. 이제 앞으로 이 RNN, 오늘 다루게 될 RNN을 시작으로 좀 다양한 자연어 처리 기법을 같이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표에 있는 데이터는 시퀀셜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 데이터는 데이터가 입력되는 순서와 그다음에 이 순서를 통해 입력되는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이 왼쪽 표를 보시게 되면 각 행은 특정 주택에 대한 정보, 뭐 면적, 건축 연도, 방 개수, 가격 이런 걸 나타내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는 시간에 따른 순서가 중요한 데이터가 아니라 개별적인 속성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속성을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주택 가격을 예측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입력되는 순서가 아니라 주어진 특성, 면적, 건축 연도, 방 개수 이런 것들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왼쪽 테이블에는 순서를 바꿔도 이 빈칸을 예측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택 B가 여기 들어가고 주택 A가 여기 들어가고 이래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반면 오른쪽 표는 날짜별로 기온,
속도, 강수량이 기록된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패턴을 분석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즉, 특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이전 데이터의 상태가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시퀀셜 데이터는 단순히 특성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시간적 흐름을 고려해야 하는 데이터인데요. 인간이 사용하는 자연어 역시 시퀀셜 데이터에 포함이 됩니다. 즉, 각 단어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단어들의 순서 역시 문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음식이 맛있고 알바생이 친절해요 라는 문장이 있고, 그다음에 알바생이 맛있고 음식이 친절해요 라는 게 단어는 같지만 순서가 달라져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정도가 다르죠. 이처럼 자연어는 단어들의 순서가 의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시퀀셜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다루게 될 RNN은 이러한 시퀀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모델로 특히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본격적으로 RNN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NLP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LP, 즉 자연어 처리는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번역, 챗봇, 감정 분석, 요약 등 다양한 태스크에 활용이 되는데요. 최근 챗GPT 같은 AI의 발달로 인해서 NLP는 사람들이 AI를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분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방금 챗GPT가 언급된 김에 LLM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LM은 라지 랭귀지 모델의 약자로 대규모 언어 모델을 의미합니다. 이는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제 컴퓨터가 인간처럼 자연스러운 언어를 이해하고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챗GPT, 그리고 메타의 라마,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딥시크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RNN 세션이랑 이후 다루게 될 트랜스포머, GPT, 버트 같은 NLP 세션들을 좀 잘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도 딥시크 같은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워드 임베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워드 임베딩은 NLP 분야에서 자연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단어를 연속적인 벡터 공간에 덴스 벡터로 표현하는 기법인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파르스 리프레젠테이션과 덴스 리프레젠테이션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스파르스 리프레젠테이션은 벡터나 행렬의 대부분 값이 0으로 표현이 되는 방법인데요. 반면 덴스 리프레젠테이션은 단어 벡터의 차원을 상대적으로 작게 설정한 뒤에 이 벡터의 값을 실수값으로 채워서 의미를 담아내는 방식입니다. 이 워드 임베딩은 바로 이 덴스 레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서 단어 간의 의미적 유사성을 반영하는 벡터를 학습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핫 인코딩은 스파르스 레프레젠테이션을 대표하는 방법인데요. 이 표현하려는 이 단어의 인덱스만 1로 표시되고 나머지 모든 인덱스는 0으로 채워지게 되는 벡터 표현 방식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은 애플은 이렇게 1, 0, 0, 0, 바나나는 0, 1, 0, 0, 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단어를 벡터로 표현하는 방법은 물론 단순하고 직관적이긴 하지만 몇 가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차원의 저주입니다. Curse of Dimensionality. 네, 이 원핫 인코딩에서 벡터의 길이는 단어의 개수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요. 왼쪽 표에서는 단어가 5개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벡터의 길이가 5밖에 안 되지만 이 단어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벡터의 차원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현실의 방대한 어휘를 원핫 인코딩으로 표현하게 되면 메모리 사용량과 계산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모델 성능이 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orthogonality, 즉 직교성인데요. 원핫 인코딩에서는 각 단어가 서로 완전히 독립적인 벡터로 표현이 됩니다. 즉 단어 간 유사도를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같은 단어는 1이 되지만 다른 단어들 간의 유사도는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곱하게 되면 무조건 0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도그와 퍼피처럼 의미적으로 유사한 단어조차도 원핫 인코딩으로 이제 벡터 표현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인베딩을 하던 간에 유사도가 무조건 0으로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도그와 컴퓨터 역시 유사도 0이 되는 거.
이로 인해서 이제 단어 간의 의미적 관계를 얘는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이제 워드 투 백인데요. 얘네는 이제 단어를 연속적인 벡터 공간에 표현을 해서 의미나 사용 패턴이 비슷한 단어들이 서로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 개념의 핵심은 이 디스트리뷰셔널 하이포서시스라는 이제 분포 가설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이 가설은 비슷한 문맥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he drank a cup of coffee in the morning. 그 다음에 she drank a cup of tea in the morning. 이렇게 이제 두 문장이 있을 때 이 두 문장에서 커피와 티는 같은 문맥에서 사용이 되죠. 그래서 워드 투백 모델은 이 두 단어가 의미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벡터 공간 상에서 가까운 위치에 배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워드 투백은 단어 간 의미적 관계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림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아래 그림들은 인베딩이 완료된 벡터를 시각화한 것인데요. 왼쪽 그림부터 보시면은 이제 킹에서 맨을 빼고 그다음에 우먼을 더하면 이제 퀸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워드 투백은 단순히 단어의 의미적 유사성뿐만 아니라 성별 같은 추상적인 관계도 벡터 연산을 통해서 포착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운데의 그림은 동사의 시제 변화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워킹이라는 단어에서 today를 빼고 yesterday를 더하게 되면은 worked가 되는데요. 이처럼 워드 투백은 문법적 관계까지도 벡터 공간에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그림은 국가와 수도의 관계를 보여주는데요. 스페인은 마드리드, 이탈리아는 로마, 독일은 베를린 이런 식으로 국가와 수도가 일관된 벡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워드 투백이 의미적 관계뿐만 아니라 구조적 관계까지 효과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워드 투백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15 Continuous Bag of Words와 스킵그램 이 두 가지입니다. 15 같은 경우에는 주변 문맥의 단어들을 기반으로 중심 단어를 예측하는 방법이고요. 스킵그램은 중심 단어를 기반으로 주변 문맥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옆에 그림에 보시면은 잘 나와 있죠. 15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는 주변 단어를 입력으로 받아서 해당 문맥에 가장 적합한 중심 단어를 예측하는 기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Deep learning models are highly effective i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이라는 이 문장에서 이 models라는 단어를 예측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아래 그림처럼 deep, learning, are, highly 이런 같은 주변 단어를 이용해서 models를 예측을 하게 되는 방식이 15인 것입니다. 앞서 워드 임베딩은 단어를 저차원 벡터로 변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5에서는 각 단어의 원핫 인코딩 벡터를 저차원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행렬곱 연산이 수행이 되게 됩니다. 이 행렬을 곱해주는 건데요. 이 행렬의 이제 열은 이제 어휘의 개수입니다. 아까 그 애플 바나나 기억나시나요? 그 테이블에서는 이제 V가 5가 되겠죠. 그리고 행은 저차원 벡터의 크기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원핫 벡터가 저차원 벡터로 변환이 되는 것이죠. 네, 방금 말씀드린 이 행렬은 이제 룩업 테이블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이 행렬에 곱해지는 벡터가 원핫 벡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원핫 벡터에서 1을 가진 인덱스의 값을 그대로 찾아오기만 하면 이제 바로 곱이 연산이 수행이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굳이 행렬이랑 벡터의 곱을 계산하지 않아도 해당 단어가 위치한 인덱스의 열을 그대로 가져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면은 예를 들어 이쪽에 1이 있으면은 이 1이 속해 있는 열에 있는 것들만 그냥 바로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굳이 곱할 필요가 없이. 그래서 이제 이 테이블을 룩업 테이블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룩업 테이블로 이제 벡터를 불러온 다음에 다음으로는 주변 단어가 위치한 인덱스의 열을 가져와서 더하는 과정이 수행이 됩니다. 이렇게 각 열이 룩업 테이블로 본 이 열이 이렇게 더해지거나 평균을 내 가지고 하나의 이제 벡터가 되는데요. 이렇게 더해진 벡터는 다시 이 행렬 연산을 통해서 원래
원핫 벡터와 같은 차원의 벡터로 변환이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행렬은 룩업 테이블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번 연산에서 곱해지는 이 벡터는 원핫 벡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이 행렬 연산을 수행해가지고 나온 벡터는 얘는 이제 원합 벡터와 차원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차원은 같지만 값이 바이너리, 이진값이 아니라 실수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값으로 되어 있는 벡터를 이제 원합 벡터처럼 변환하기 위해서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통과한 벡터가 그냥 원합 벡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 0.1, 0.8, 뭐 0, 0, 0, 뭐 이런 식으로 뭐 실수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벡터와 실제 단어, 이 단어의 원합 벡터를 비교해가지고 로스를 계산을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학습이 끝난 후에는 모델이 실제로 사용될 때 인베딩 벡터, 얘만 필요하죠. 얘만 필요하기 때문에 얘랑 이 과정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학습이 끝나면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n 곱하기 1 크기의 저차원 벡터만 생성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은 스킵그램입니다. 스킵그램은 주어진 중심 단어를 입력으로 받아서 가장 적합한 주변 문맥 단어들을 예측하는 단어 인베딩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The quick brown fox jumps over the lazy dog 이라는 문장이 있을 때 여기서 더가 중심 단어라면 퀵이랑 브라운 이렇게 예측하게 되고요. 퀵이 중심 단어라면 더 브라운 팍스, 브라운이 중심 단어라면 더 퀵 팍스 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킵그램은 한 단어를 중심으로 주변 단어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됩니다. 앞선 문장에서 브라운이라는 단어를 입력으로 넣었을 때 앞뒤 한 단어씩을 예측하는 스킵그램 모델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우선 브라운의 원핫 벡터 표현과 워드 인베딩 행렬을 곱해주게 됩니다. 이 행렬은 앞서 C5에서 사용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룩업 테이블 역할을 하면서 이를 통과한 벡터는 저차원의 실수 벡터, 우리의 목표죠. 이 실수 벡터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얻어진 브라운의 인베딩 벡터를 다시 한번 이제 이 행렬과 곱해서 예측해야 될 주변 단어들과 이제 같은 크기의 벡터, 원래 원합 벡터와 이제 동일한 크기의 벡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 사용되는 행렬은 이제 원합 벡터를 인베딩 벡터로 변환했던 것과는 다른 행렬로 얘는 이제 출력 가중치 행렬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이요. 이 과정을 통해서 각 단어가 정답일 확률을 나타내는 벡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을 해서 확률 분포를 만들고 이 실제 정답 벡터, 이 원합 벡터와 비교를 해가지고 로스를 계산한 다음에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C5와 스킵그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둘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C5 같은 경우에는 훈련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빈도수가 높은 단어에 대해서 더 높은 정확도를 가지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희소한 단어는 잘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Yesterday was a really blank day 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블랭크에 들어갈 단어를 예측을 합니다. 여기서 뭐 nice랑 beautiful 같은 경우에는 좀 자주 사용되는 단어여가지고 얘네들을 예측할 확률은 높지만 이 delightful이라는 단어는 자주 사용되는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얘를 예측할 확률이 적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얘가 뭐 여기 들어간다고 해서 어색해지지는 않죠. 네, 그래가지고 이런 희소한 단어들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스킵그램은 이 delightful 이라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주변 단어를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 단어가 학습에 반영될 기회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음은 글로브라는 인베딩 기법입니다. 이거는 이제 워드2백과는 다른 방식의 인베딩 기법인데요.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만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브는 단어들의 코어커런스 매트릭스를 분해를 해가지고 워드 인베딩을 학습하는 방법인데요. 이 코어커런스 매트릭스가 뭐냐 하면은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이 행렬이 바로 코어커런스 매트릭스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I와 like를 한번 볼게요.
I like가 두 번씩 나왔죠. 그래서 I like가 2, I like가 2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I enjoy는 여기 한 번만 나왔기 때문에 여기 1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코어커런스 매트릭스인데요. 글로브 역시 이제 워드 투백처럼 단어를 이제 댄스 벡터로 변환하긴 하지만 예측을 기반으로 한 워드 투백과 달리 이 행렬을 그냥 분해함으로써 이제 분해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행렬을 분해하게 되면은 단어 인베딩이 학습이 되는데요. 이 글로브의 자세한 수식과 구현 방식은 따로 공부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토크나이저입니다. 토크나이저는 주어진 텍스트를 토큰이라는 단위로 나누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토큰을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텍스트는 단순한 문자들의 배열이기 때문에 단어와 문장을 적절하게 나누어야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텍스트를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분석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결정하는 방법이 곧 토크나이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예시 문장을 보시면 이제 이 긴 문장을 이제 토큰으로 나눌 때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요. 첫 번째 토크나이저는 문장을 이렇게 natural language 이런 식으로 단어 단위뿐만 아니라 뭐 ing, 뭐 intelligence 이런 식으로 의미를 포함하게 되는 작은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반면 두 번째 토크나이저를 볼까요? 두 번째 토크나이저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알파벳 하나하나를 개별 토큰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연어를 분석하는 게 엄청 어려워지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처럼 토크나이저에는 이제 다양한 방식이 있고요. 이 중에서 뭐 어떤 방식이 좀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한 연구도 같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토크나이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딥러닝 스터디에서 좀 자세히 다룬다고 알고 있어가지고요. 이 딥러닝 스터디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드디어 RNN 본론에 들어왔죠. RN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NN은 순차적 데이터를 처리하는 신경망 구조로 이전 단계의 출력을 현재 입력과 함께 활용해서 시간적인 의존성을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앞서 자연어도 순차적 데이터, 시퀀셜 데이터의 한 유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RNN은 특히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아래 그림은 RNN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왼쪽 그림은 RNN의 기본적인 구조이며 이를 이제 시간축으로 펼친 거. 이게 이제 오른쪽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오른쪽 그림은 똑같은 그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RNN은 이제 주로 세 가지 주요 레이어로 구성이 되는데요. 바로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입니다. 먼저 인풋 레이어부터 한번 볼게요. 인풋 레이어는 시퀀셜 데이터의 각 타임 스텝에서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때 입력 데이터는 보통 토큰의 워드 임베딩 벡터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 들어가는 이 인풋이 워드 임베딩 벡터인 것이죠. 네, 그 다음은 이제 히든 레이어인데요. 히든 레이어는 현재 입력과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결합해서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히든 스테이트는 이전 정보를 기억하면서 다음 시점으로 전달되어 시간적 의존성을 학습하는데요. 히든 스테이트는 이제 이렇게 이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현재 입력되는 데이터, xt에 적용되는 가중치 행렬, 이 곱한 값과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죠.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 그리고 여기에 곱해지는 가중치 행렬 이걸 이제 더한 다음에 이 더한 거를 하이퍼블릭 탄젠트 함수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제 현재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왜 하이퍼블릭 탄젠트 함수를 사용할까요? 한번 다른 활성화 함수랑 비교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렐루입니다. 렐루 같은 경우 얘는 이제 맥스 제로에서 x 값을 가리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음수의 입력을 무조건 다 0으로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네, 렐루는 이제 CNN과 같은 일반적인 신경망에서는 좀 매우 효과적이지만 RNN에서는 여러 타임 스텝을 거칠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렐로는 출력값의 범위가 0부터 무한대이기 때문에 출력값이 이렇게 무한히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는 거예요. 네. 계속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긴 시퀀스를 학습할 때는 좀 출력이 점점 커지면서 학습이 좀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렐로는 음수 입력에서 0을 출력하게 되는데 이때 이전 단계의 출력이 음수일 경우 계속해서 이제 0이 출력이 되어가지고 유런이 이제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활성화 함수로 시그모이드를 사용할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그모이드인데요. 이제 먼저 시그모이드 함수의 문제점을 살펴볼게요. 이제 시그모이드는 아시다시피 출력 범위가 0에서 1입니다. 그래서 출력값이 이제 0에서 1인데 얘를 이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이제 기울기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기울기 값이 좀 많이 작죠? 여기 옆에 있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보다는 이런 식으로 출력값이 0이나 1에 가까워질수록 미분값이 0에 가까워집니다. 밑에가 이제 미분을 한 그래프인데요. 최대값이 0에서 이제 출력이 0.5일 때 이제 최대가 0.25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출력이 0이나 1에 가까워질수록 미분값이 좀 많이 0에 수렴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어떻게 발생하냐? 역전파 과정, 그러니까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때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게 돼가지고 앞쪽 층까지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이제 기울기 소실 문제,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게 될 경우 RNN 학습이 좀 비효율적일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한번 볼까요? 이제 얘는 이제 시그모이드랑 다르게 출력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죠. 이 덕분에 좀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출력값의 평균이 0에 가까워가지고 학습이 좀 안정적이고요. 그러니까 신경망이 학습을 할 때 값들이 0 주변에서 계속 좀 분포를 하기 때문에 학습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 소실 문제가 조금 시그모이드보다는 조금 덜합니다. 예,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미분은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확실히 시그모이드보다 좀 낫죠? 보면은 이 값을 보게 되면은 0 근처에서는 확실히 기울기가 시그모이드보다 큽니다. 크고 그리고 더 넓은 범위에서 값이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즉 시그모이드보다 기울기 소실이 이제 덜해가지고 좀 RNN 학습이 좀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RNN에서는 히든 스테이트를 계속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기울기 소실이 최소화되어야 하고요. 근데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출력값이 마이너스 1에서 1 범위라서 평균이 0에 가깝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보다 기울기 소실이 좀 덜하기 때문에 RNN에서 좀 더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이제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좀 더 긴 범위의 의존성, 즉 장기적인 의존성을 조금 더 잘 학습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히든 레이어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셀입니다. 네, 셀은 히든 레이어에서 활성화 함수를 통해 출력을 생성하는 노드인데요. 이 셀은 이전 값을 기억하는 메모리 역할을 수행하고요. 각 시점에서 바로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받아서 이를 기반으로 현재의 출력을 계산하는 순환적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이제 이 셀은 이제 이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 HT 이게 이제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죠. 현재 시점에서 계산되는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인데요.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 그리고 현재 시점의 인풋을 넣어서 fw라는 이 함수를 활성화 함수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new state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셀은 이전 히든 스테이트 그리고 현재 입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를 생성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 덕분에 RNN은 이전 정보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입력을 반영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순환적인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아웃풋 레이어입니다. 아웃풋 레이어는 히든 레이어에서 생성된 히든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최종 출력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현재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에 가중치 행렬을 곱한 후 이제 얘를 활성화 함수를 통과시켜서 최종 출력인 YT 이렇게 얻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개의 단어 중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프트맥스 함수가 이제 이 활성화 함수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YT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어 처리에서는 다음 단어를 예측하거나 뭐 감정 분석과 같은 다양한 태스크에서 최종적인 예측 값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RNN의 구조 그리고 동작 원리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RNN이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유형을 알아보겠습니다. RNN은 입력과 출력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one to many, many to one, many to many 뭐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이 one to many부터 볼게요. one to many는 하나의 입력에 대해서 여러 개의 출력이 생성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문장을 생성하는 이미지 캡셔닝 같은 게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many to one인데요. many to one은 여러 개의 입력을 받아서 출력을 생성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을 입력받아서 감정은 하나죠. 감정을 분석하는 감정 분석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many to many인데요. 얘는 이제 여러 개의 입력을 받아가지고 여러 개의 출력을 생성하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서 한 언어의 문장, 예를 들어서 영어의 문장을 입력받아가지고 다른 언어, 뭐 한국어나 프랑스어 이런 언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 기계 번역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옆에 있는 것도 many to many인데요. 이거는 이제 앞전과는 달리 입력과 출력이 이렇게 1대1로 대응되는 형태의 many to many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을 입력받아가지고 각 단어에 품사 태그를 부여하는 품사 태깅, POS 태깅이라고 하죠. 이 품사 태깅이 이 태스크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RNN은 입력과 출력의 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각 분야에 맞게 적절한 RNN을 어떤 걸 사용할 것인지 그런 걸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제 RNN의 학습 과정 그리고 주요 가중치 행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NN은 학습을 통해서 세 가지 주요 가중치 행렬을 최적화하는데요. 먼저 입력 가중치의 WXH, 그다음에 얘는 이제 현재 입력 X 그리고 히든 스테이트 HT를 연결을 하는 가중치 행렬이죠. 그다음에 순환 가중치 WHH, 얘는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현재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로 전달하는 가중치 행렬입니다. 즉 과거 정보를 현재 시점으로 반영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은 출력 가중치 WHY입니다. 얘는 이제 히든 스테이트 HT에서 최종 출력 YT를 생성할 때 사용되는 가중치 행렬인데요. 얘는 이제 예측 값을 만들기 위한 변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RNN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모든 시점, 그러니까 모든 타임 스텝에서 동일한 가중치를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즉, 이 WH, WXH, WHH, WHY 이 이제 파라미터들은 각 타임 스텝에서 동일한 값을 가지면서 이제 이를 이제 파라미터 쉐어링이다 라고 합니다. 네. 이 덕분에 이제 RNN은 시간에 따라서 좀 유동적인 기대 입력을 처리할 수가 있고 모델의 복잡도를 좀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RNN의 학습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이제 RNN은 이제 먼저 로스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이제 로스 계산부터 볼게요. 이거는 이제 로스 계산을 할 때는 이제 포워드 프로파게이션, 그러니까 순전파를 수행을 해가지고 현재 가중치인 W 얘네들을 이제 현재 가중치죠. 현재 가중치에 대한 손실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모델이 얼마 정도 오차를 내고 있는지, 얼마나 정확한지 이런 걸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합니다. 역전파를 수행을 하는데요. 이 각 가중치가 그 로스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할 때는 이제 계산된 그레디언트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얘네들 가중치를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업데이트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최적화 알고리즘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모델이 점점 더 나은 성능을 가지도록 학습이 됩니다. 먼저 그럼 첫 번째 단계인 로스 계산 과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는 매니투원의 아래는 매니투원이죠. 하나, 둘, 셋, 출력 하나. 이 매니투원 구조의 RNN을 예제로 들어서 설명을 할 텐데요. 보시면은 이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 HT에다가 이제 가중치 행렬을 곱한 다음에 이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최종 예측값 yt hat이 이제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yt hat과 실제 정답값 yt 이 정답값의 차이를 기반으로 손실이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 계산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출력 가중치 WHY에 대한 기울기 계산 과정입니다. 이 로스 함수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제 편미분을 시행을 해야 되는데 바로 미분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이때 체인 룰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이 로스 펑션은 y t 햇을 포함하고 있고 얘는 이제 이걸 포함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로 미분해주고 다시 얘로 해주고 얘를 다시 해주고 이렇게 체인 룰을 사용하게 되면은 좀 쉽게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WHH인데요. 얘는 아까보다 조금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얘는 이제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현재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로스에 대한 이 WHH의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 결국에 여러 시점에서의 영향,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의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계산 과정이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이제 WHH로 직접 미분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체인룰을 사용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특징은 이제 각 시점에서의 미분을 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RNN의 특성상 이전 시점의 정보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기 때문에 한 시점뿐만 아니라 여러 시점의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각 시점에서의 미분을 따로 이제 계산을 한 다음에 이제 이전 시점으로부터의 전체적인 영향력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누적적으로 합산하는 과정, 이제 다 더해주는 과정, 이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입력 가중치인데요. 얘는 이제 얘도 앞선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각 시점마다 계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직접 미분하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도 체인룰을 사용해서 단계별로 미분을 진행하는데요. 얘도 앞선 이 WHH와 마찬가지로 각 시점마다 미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체인룰을 사용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미분을 진행한 다음에 이제 얘를 다 합해주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는 현재 시점뿐만 아니라 이전 시점으로부터 누적된 영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바른 기울기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NN의 그레디언트 계산 전체 과정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이제 RNN에서 학습을 진행을 할 때 로스를 기반으로 WHY, WHH, WXH에 대한 기울기를 계산을 해가지고 가중치를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RNN의 구조상 현재 시점뿐만 아니라 이전 시점까지의 영향을 모두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다 체인룰을 사용해가지고 점퍼를 수행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이 두 녀석은 결국에는 시간 흐름에 따라서 여러 시점에서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시점에서의 그런 기여도를 고려를 해가지고 미분값을 다 합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RNN에서는 회귀 문제와 분류 문제에 따라서 손실함수가 좀 다르게 설정이 되는데요. 회귀 문제의 경우에는 MSE를 사용하게 되고 분류 문제의 경우에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파라미터 업데이트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이제 앞서 구한 출력 가중치 WHY, 그다음에 순환 가중치 WHH, 입력 가중치 WXH의 그레디언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가중치를 업데이트해야 됩니다. 먼저 출력층의 가중치, 얘를 이제 업데이트 할 건데요. 얘 이제 기어도 같은 경우에는 손실함수를 로스를 WHY에 대해서 미분한 값, 편미분한 값을 이제 구한 다음에 이제 경사하강법,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적용해가지고 가중치를 이렇게 조절하게 됩니다. 얘는 이제 러닝 레이트죠. 얘를 얼마나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업데이트가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밑에 WHH 그리고 WXH도 마찬가지로 이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얘도 이제 손실을 얘로 미분한 값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분한 값으로 업데이트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이 좀 반복이 되면서 모델의 가중치가 점점 최적의 값으로 수렴하게 되는데요. 즉, 이 손실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면서 모델의 예측 성능이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RNN은 출력층, 입력층, 입력층의 가중치를 각각 미분을 해가지고 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RNN이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한계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한계점은 이제 일단 하나만 있지만 장기 의존성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얘는 이제 긴 시퀀스에서 과거의 중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즉, 초기 입력이 뒷부분까지 잘 전달되지가 않아가지고 학습이 어려워지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역전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 현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RNN에서는 이제 가중치들을 이제 그레디언트를 체인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이제 전달하게 되죠. 근데 이 활성화 함수로 사용되는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미분값이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계속 이제 곱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기울기가 점점 작아져가지고 0으로 이제 수렴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시그모이드보다는 낫지만 얘도 결국에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초기 시점에서의 정보가 뒤쪽 시점으로 좀 전달이 잘 되지 못하고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즉, 모델이 단기적인 패턴은 학습을 할 수가 있지만 긴 문맥을 고려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제 수식적으로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RNN에서는 이제 히든 스테이트가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반복적으로 이제 곱해주게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히든 스테이트가 계속 곱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미분이 0에서 1 사이다. 그러면 이제 계속 곱해지면서 기울기가 0으로 이제 수렴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초기의 입력이 나중에는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아가지고요. 이 장기적인 정보를 학습하는 것이 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STM 그리고 GRU와 같은 좀 개선이 된 RNN 구조가 등장을 했는데요. LSTM부터는 좀 쉬었다가 57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STM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STM은 이 RNN의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계된 RNN의 변형 모델인데요. 셀 스테이트와 세 가지 게이트라는 이 개념을 추가를 해가지고 중요한 정보를 좀 오래 기억을 하고 불필요한 정보는 잊도록 조절하는 신경망 모델입니다. 아래 그림은 RNN이랑 LSTM의 구조를 비교한 건데요. 일단 여기서 세부적인 동작 방식까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보면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는 방식만 좀 유심히 보면 됩니다. LSTM에서는 좀 히든 스테이트를 생성하는 방식이 아주 복잡하죠. 이거 구하려면 이거 구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다시피 LSTM은 단순하게 히든 스테이트를 바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게이트 구조를 통해 가지고 정보가 흐르는 방식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덕분에 RNN이 가진 장기 의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좀 좋은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LSTM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LSTM은 RNN과 달리 이 셀 스테이트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요즘은 제가 이렇게 밑줄을 그은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셀 스테이트인데요. 셀 스테이트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장기적으로 정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벡터입니다. LSTM에서는 이 셀 스테이트가 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조절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셀 스테이트에 대한 수식인데 이게 게이트입니다. 이 게이트를 통해서 조절은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그 뭐 앞서 봤던 뭐 하이퍼볼릭 탄젠트와 같이 그런 비선형적인 연산은 적용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전 정보를 큰 변화 없이 그대로 다음 단계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 덕분에 셀 스테이트는 이제 불필요한 정보는 제거를 하게 되고 중요한 정보는 이제 오랫동안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RNN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LSTM은 이 세 가지의 게이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forget 게이트. 얘는 이제 이전 셀 스테이트의 정보를 얼마나 잊을지 결정하는 게이트고요. 그 다음에 input 게이트. 얘는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추가할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output 게이트인데요. 얘는 셀 스테이트에서 어떤 정보를 출력할지에 대한 게이트입니다. 이제 LSTM의 게이트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여기서 일단은 알아둬야 할 핵심은 일단은 이 모든 과정이 다 히든 스테이트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라고 유념해 두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LSTM에서 이제 히든 스테이트 이 HT는 이제 셀 스테이트 앞서 말씀드린 셀 스테이트에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적용한 값 그리고 아웃풋 게이트를 곱한 결과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셀 스테이트에서 이제 아웃풋 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중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정보를 걸러낸 다음에 이제 얘를 이제 최종 히든 스테이트로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셀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제 얘가 포겟 게이트고 얘가 이제 인풋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CT-1은 이전 시점에서의 셀 스테이트고요. 이 CT 틸다 얘는 이제 임시 셀 스테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 포겟 게이트와 이전 시점의 셀 스테이트를 곱한 값 그리고 인풋 게이트와 현재 시점에서의 이제 임시 셀 스테이트를 곱한 값을 더해가지고 셀 스테이트가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포겟 게이트는 이제 이전 정보를 얼마나 잊을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전 셀 스테이트랑 이제 연산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이전 정보를 얼마나 잊을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인풋 게이트는 이제 현재 시점에 이제 임시 셀 스테이트랑 이제 연산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새로운 정보를 추가할지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이제 현재 입력이랑 이전 스테이트, 이전 히든 스테이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새롭게 반영할 정보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러한 게이트들은 모두 다 지금 보시면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고 있죠. 시그모이드 함수. 왜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냐면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가 이제 출력이 0에서 1까지이다 보니까 이제 정보를 얼마나 통과시킬지 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시그모이드를 통해서 정보를 얼마나 지울지, 뭐 유지할지, 업데이트할지 이런 거를 좀 정밀하게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LSTM은 이 셀 스테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게이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정보를 조절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LSTM의 업데이트 과정을 좀 단계별로 살펴볼 건데요. LSTM은 이 세 가지 주요 단계를 거쳐가지고 히든 스테이트를 갱신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게이트 계산 과정입니다. LSTM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포겟 게이트, 인풋 게이트, 아웃풋 게이트를 활용해가지고 정보를 조절을 하는데요. 얘는 이제 이전 셀 스테이트에서 어떤 정보를 잊을지, 그리고 얘는 이제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반영할지, 얘는 최종 정보를 이제 어떤 걸 출력할지인 거죠. 이 게이트들은 앞서 말씀드렸듯 시그모이드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0과 1 사이의 값을 출력을 해서 정보를 선택적으로 유지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죠.
그 다음으로 이제 셀 스테이트 업데이트 과정인데요. 얘는 이제 포겟 게이트를 통해서 이제 이전 셀 스테이트에서 남길 정보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인풋 게이트를 통해서 새롭게 추가할 정보를 반영을 해서 새로운 셀 스테이트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후보 이 임시 셀 스테이트 상태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활성화 함수를 제공해가지고 생성이 되고요. 이 포겟 게이트와 인풋 게이트의 조합을 통해서 이 최종적인 셀 스테이트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히든 스테이트 업데이트 과정인데요. 얘는 이제 새롭게 업데이트된 셀 스테이트에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적용한 값, 그리고 아웃풋 게이트의 값을 곱해가지고 최종 히든 스테이트 이렇게 생성됩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LSTM 같은 경우 이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히든 스테이트를 조절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장기간 유지하고 필요 없는 정보는 좀 효과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게이트 계산 과정을 볼 건데요. 이제 각 게이트는 현재 입력 xt 그리고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 ht-1 이것을 이제 기반으로 계산이 됩니다. 먼저 포겟 게이트 먼저 볼게요. 포겟 게이트를 보면은 이전 히든 스테이트와 이제 현재 입력 데이터를 각각의 가중치와 합하죠. 현재 시점과 이전 히든 스테이트를 각각의 가중치를 합쳐가지고 여기에 이제 바이어스를 더하게 되는데요. 그림으로 보시면 여기 이걸 거쳐서 나온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 그리고 여기에 대한 가중치 곱하고 현재 시점의 입력과 이 시점의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얘를 이제 더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바이어스 텀을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게이트가 생성이 됩니다. 이제 이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는 랜덤하게 설정이 되지만 학습 과정에서 좀 로스 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최저의 값이 찾아지겠죠. 보시면은 이 포겟 게이트는 이제 결국에는 이 연산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통해 이제 어떤 정보를 유지를 하고 어떤 정보를 잊을지 좀 효과적으로 결정하도록 조정이 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인풋 게이트랑 아웃풋 게이트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연산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다른 점은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가중치가 이제 여기는 WXHF로 돼 있고 여기는 WXHI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원리는 똑같지만 이 가중치 행렬값만 이제 달라지게 되는 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게이트가 이제 학습을 거치면서 좀 정교하게 정보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가중치를 서로 다르게 줌으로써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가중치를 조절해가지고 적절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셀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이 LSTM에서 이 셀 스테이트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forget 게이트와 input 게이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기존 정보를 조절을 하고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게 되는데요. 먼저 셀 스테이트 업데이트를 위한 공식, 이전 셀 임시 셀 스테이트를 이제 만드는 공식은 이건데요. 네, 일단은 이렇게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와 이제 현재 시점의 이제 xt를 더해가지고 가중책률 곱하게 되고요. 그래도 더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바이어스 텀을 더해주죠. 그 더한 거에다가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추가하게 되면 임시 셀 스테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LSTM의 셀 스테이트 업데이트 과정인데요. 이 셀 스테이트는 이제 포겟 게이트와 이제 인풋 게이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기존 정보를 조절하고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게 되는데 보시면은 이제 이것도 앞서 나온 이 임시 셀 스테이트 값이 나와 있죠. 얘를 이제 인풋 게이트랑 곱해 줌으로써 이제 얼마나 지금 정보를 이제 추가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전 셀 스테이트와 이제 포겟 게이트를 이제 곱함으로써 이제 이전 정보를 얼마나 잊을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다 더해 가지고 이제 현재 셀 스테이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 forget gate와 이전 시점의 셀 스테이트가 이제 연산되는 방식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각 이제 원소별로 이제 곱셈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벡터가 새로 생성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forget gate가 다 0이면은 결국에는 이 이전 셀 스테이트를 곱한 값도 다 0, 0, 0, 0, 0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전 정보를 잊게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게 다 1이라면 이제 이전 셀 스테이트의 정보가 그대로 다 유지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하나도 안 잊고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인풋 게이트와 이제 임시 셀 스테이트인데 얘도 이제 이렇게 각각 곱셈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0이 되면은 현재 임시 셀 스테이트는 반영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1이 이제 다 채워지게 되면은 현재 임시 셀 스테이트를 그대로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후에 게이트와 이전 시점의 셀 스테이트, 그다음에 인풋 게이트와 임시 셀 스테이트 연산을 수행한 것을 이렇게 더해가지고 최종 셀 스테이트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셀 스테이트 업데이트를 했으니까 이제 히든 스테이트 업데이트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이 LSTM에서 히든 스테이트는 셀 상태와 함께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아웃풋 게이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또 새로운 히든 스테이트를 이제 생성하게 되는데요. 먼저 아웃풋 게이트를 계산합니다. 아까 했었죠?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이 셀 스테이트에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값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조정을 하게 되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셀 스테이트의 스케일을 조절을 해가지고 학습이 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아웃풋 게이트랑 이제 원소별로 이렇게 곱을 해가지고 이제 최종 히든 스테이트를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얻어진 히든 스테이트 같은 경우 다음 시점의 입력으로 또 전달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LSTM이 시퀀스 정보를 좀 효과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 아웃풋 게이트는 LSTM이 현재 시점에서 좀 어떤 정보를 좀 강조를 하고 또 다음 단계로 뭐 어떤 걸 좀 전달할 것인지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정보는 억제를 하고 중요한 정보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다음은 GRU입니다. 네, GRU는 이제 LSTM의 경량화 모델인데요. LSTM의 구조를 간단하게 개선을 해가지고 파라미터 개수를 좀 줄인 모델입니다. 일단 GRU가 LSTM과 비교했을 때 좀 크게 차이 나는 점을 일단 세 가지를 꼽아가지고 적어놨는데요. 먼저 아웃풋 게이트를 없애고 얘 대신에 리셋 게이트를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forget 게이트, input 게이트를 업데이트 게이트 하나로 이제 통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셀 스테이트가 없어요. 셀 스테이트가 없는 대신에 셀 스테이트와 히든 스테이트를 통합을 해가지고 그냥 아예 히든 스테이트 하나로 이 역할을 좀 대신할 수 있도록 좀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리셋 게이트부터 볼게요. 이제 리셋 게이트는 과거 정보를 얼마나 반영할지 조절할지 하는 거를 이제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이전 스테이트, 이전 히든 스테이트를 이제 현재 시점의 계산에 얼마나 반영을 할지 결정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게 되는 그런 게이트인데요. 이제 이게 리셋 게이트의 계산식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얘도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0에서 1 사이의 값을 출력하게 되는데 얘도 이제 0에 가까울수록 이제 이전 정보를 거의 무시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1에 가까울수록 좀 이전 정보를 많이 반영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아까 봤던 LSTM에서는 이 아웃풋 게이트가 여기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 네모박스 쳐져 있는 부분이죠. 이 게이트가 최종적으로 이제 히든 스테이트에 반영될 정보를 이제 결정을 하는데요. 얘는 이제 셀 스테이트를 이렇게 유지를 계속 하면서 아웃풋 게이트를 통해 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히든 스테이트로 이제 내보낼 정보를 조절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GRU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 게이트가 없거든요. 아웃풋 게이트 없이 이제 리셋 게이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히든 스테이트를 조절을 하는데요. 이 리셋 게이트를 통해서 이 과거 히든 스테이트의 정보를 이제 얼마나 활용할지 좀 먼저 결정한 뒤에 여기서 이제 필요한 정보만을 남기고 새로운 입력이랑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업데이트 게이트입니다. 업데이트 게이트는 현재 상태에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추가할지 그리고 이전 상태를 얼마나 유지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0에 가까우면은 이전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되고 1에 가까울수록 이제 새로운 정보를 반영을 해가지고 상태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LSTM은 포겟 게이트 그리고 인풋 게이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정보를 조절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두 게이트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셀 스테이트를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GRU는 이 업데이트 게이트 이거 이제 하나만으로 이제 정보를 조절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LSTM보다 구조가 좀 단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히든 스테이트입니다. GRU는 LSTM과 달리 셀 스테이트가 존재하지 않고 대신에 임시 셀 스테이트와 업데이트 게이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전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유지하는 방식으로 히든 스테이트를 조절하는데요. 아래 나와 있는 이 수식처럼 이제 현재 시점과 그다음에 이제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이제 더한 값이죠. 리셋 게이트로 이전 정보를 얼마나 읽을지를 결정을 하고 얘를 더해 가지고 얘를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에 통과를 시켜 가지고 임시 셀 스테이트가 형성이 되고요. 이후에 이 업데이트 게이트 얘를 활용을 해 가지고 이제 이전 히든 스테이트의 정보를 얼마나 남길지 1-7 돼 있죠. 그래서 이 이전 히든 스테이트의 정보를 얼마나 남길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임시 셀 스테이트를 얼마나 반영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히든 스테이트가 완성이 됩니다. 즉, 보시면 알 수 있으시다시피 GRU는 이제 셀 스테이트 없이도 히든 스테이트만으로도 정보 흐름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LSTM보다 구조가 좀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정보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LSTM과 GRU의 차이점을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는데요. LSTM은 forget, input, output 이렇게 세 개의 게이트를 가지고 있고 GRU는 reset, update 두 개의 게이트를 가지고 있고요. LSTM은 셀 스테이트가 존재합니다. 존재해가지고 히든 스테이트랑 구분이 되고 근데 GRU는 셀 스테이트는 없죠. 히든 스테이트가 이 두 역할을 다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출력을 조절할 때는 이제 아웃풋 게이트로 조절을 하고 GRU는 업데이트 게이트로 직접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학습 속도는 아무래도 파라미터가 좀 더 적다 보니까 GRU가 좀 더 빠르겠죠. 그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게 GRU가 파라미터가 좀 낮아서 좀 줄어들어가지고 좀 뭐 차이가 좀 GRU가 좀 별로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두 모델 간의 성능에는 큰 차이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긴 시퀀스나 복잡한 데이터에서는 LSTM이 조금 더 우월하고 뭐 짧은 시퀀스나 리소스가 제한된 환경에서는 GRU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이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뭐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LSTM보다 GRU가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입니다. 이제 얘는 결국에는 이제 RNN을 활용하게 된 모델인데요. 얘는 입력 시퀀스를 받아서 다른 도메인의 시퀀스로 변환하는 모델로 기계 번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얘는 이제 이 인코더와 이 디코더 이 두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라고 불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I am a student라는 이 시퀀스가 인코더로 들어가게 되고 이게 변환이 돼가지고 디코더에서 이게 이제 프랑스어로 I am student라는 뜻인데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퀀스가 반환이 되는 거죠.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인코더는 이제 입력 문장의 토큰,
여기 보시면은 뭐 I am a student 이런 토큰을 순차적으로 입력을 받아가지고 정보를 압축된 벡터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압축된 벡터가 바로 이 콘텍스트 벡터인데요. 얘는 이제 인코더가 이 모든 정보를 다 압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쭉 통과돼서 나오는 고정 크기의 벡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콘텍스트 벡터를 디코더가 이제 받아가지고 얘랑 이제 합쳐서 이렇게 출력 시퀀스를 하나씩 생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다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출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I am a student라는 거를 이제 어떻게 인코더에서 처리하는지를 볼 건데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입력이 임베딩 벡터입니다. 얘도 임베딩 벡터여가지고요. 얘가 이제 LSTM에 각각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온 것과 여기서 나온 것 이제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전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또 전달이 되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콘텍스트 벡터죠. 이 콘텍스트 벡터는 결국에는 인코더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생성된 콘텍스트 벡터를 이제 디코더에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로 활용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콘텍스트 벡터가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보시면 SOS라는 게 있죠. 이게 이제 Start of Sentence라고 이제 문장이 시작할 때 입력이 되는 토큰인데요. 이 토큰이랑 이 콘텍스트 벡터가 이제 만나가지고 막 연산을 해서 이제 이런 이 벡터가 생성이 되고 이 벡터의 소프트맥스를 통해서 이렇게 단어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가지고 여기서 계속 받는 거랑 이렇게 연산을 통해 가지고 벡터가 나오고 이 벡터가 또 소프트맥스 해가지고 단어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EOS는 이제 end of sentence죠. 그래가지고 얘가 나올 때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이제 학습되는 과정을 한번 볼 건데요. 여기서 좀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티처 포싱이라는 방법입니다. 얘는 이제 디코더를 이제 할 때 이전 시점의 모델 예측값 대신에 정답 데이터를 다음 시점에 입력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보시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인코더에서 연산을 수행을 해가지고 콘텍스트 벡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이 콘텍스트 벡터가 이렇게 디코더로 들어가가지고 얘랑 만나서 출력이 하나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얘가 나오면 좋겠지만 처음에 학습할 때는 얘가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뭐 정말 이상한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니까 뭐 바게트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어가지고요. 근데 얘를 이제 밑에 넣게 되면은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겠죠. 그래서 학습을 할 때에는 그냥 여기서 뭐가 나오든 간에 일단 여기 인풋에는 정답인 값을 넣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더 정확한 학습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잘못되면은 이제 틀린 값을 계속 반복해서 받기 때문에 오류가 좀 누적이 될 수 있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퀀스가 이제 추론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 추론하는 과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디 인퍼런스, 그 다음에 빔 서치인데요. 그리디 인퍼런스는 각 단계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토큰을 선택을 해가지고 시퀀스를 생성하는 방법이고요. 얘는 이제 매 순간에 제일 좋은 단어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 전체 시퀀스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좀 최적의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빔서치 같은 경우에는 각 단계에서 단계별로 상위 n개의 후보를 유지하면서 탐색을 하게 되는데요. 얘는 이제 초기 선택의 오류로 인해서 전체 시퀀스가 잘못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더 나은 시퀀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좀 보시면은 제가 좀 적어놨네요. 아까랑 똑같이 이 문장을 예측을 한다고 이제 했을 때 그리디 인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인코더 해가지고 콘텍스트 벡터 나오고 이제 입력이 돼서 예측을 할 건데 여기서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하고 얘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얘가 나올 확률이 뭐 한 0.6, 얘가 나올 확률이 0.3이다. 그러면 이제 얘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얘는 그냥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얘로 시작하는 모든 문장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디 인퍼런스에서는. 물론 여기서는 이게 정답이긴 한데 혹여나 만약에 확률이 좀 계산이 잘 안 돼가지고 뭐 0.4, 뭐 0.41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럼 이제 그리디 인퍼런스는 얘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얘가 정답이긴 한데 얘가 버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전체 문장을 봤을 때 최적이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고요. 근데 반면에 빔서치 같은 경우에는 매 단계마다 상위 K개의 가설을 유지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두 개씩 가설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시작을 했을 때 이렇게 두 개, 여기서 두 개, 여기서 두 개, 두 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두 개 정도의 가능성을 계속 염두에 두고 가설을 이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가설은 EOS 토큰이 나올 때까지 이제가 가설이라고 하는데 EOS 토큰이 생성되면은 이제 가설을 목록에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가설이 이렇게 하나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고, 이 초록색이 이제 EOS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가설을 이제 목록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가설이 나왔으니까 얘를 추가하고, 얘를 추가하고, 얘를 추가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EOS 가설이 좀 많이 생성이 되면은 가설 생성하는 걸 좀 중단을 하게 되고요. 이 가설되는 점수를 이제 길이에 따라 정교화합니다. 왜냐면은 좀 이 문장이 긴 문장과 짧은 문장이 또 이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길이에 따라 정교화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후보들을 이제 여기다가 목록에 추가한 다음에 이 후보 중에서 이제 제일 괜찮은 거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그리디에 비해서 좀 다양한 후보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추적기에 있는 더 가까운 결과를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는 한계점도 존재하는데요. 일단은 디코더의 각 타임 스텝이 모든 동일하게 콘텍스트 벡터에만 의존을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코더가 매번 콘텍스트 벡터만 참조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입력 정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거죠. 앞선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도 마찬가지로 이 콘텍스트 벡터 하나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 이후에는 뭔가 인코더나 다른 데서 들어오는 인풋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과연 얘로 이제 다 할 수 있는가 라는 이제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과연 또 콘텍스트 벡터가 모든 입력 정보를 또 가지고 있는가 보시면은 여기서는 물론 문장이 좀 짧아가지고 콘텍스트 벡터 안에 뭐 충분히 포함이 될 수도 있다 볼 수 있는데 문장이 좀 많이 길어지게 되면 과연 이 문장 모두가 이 하나의 벡터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긴 문장에서는 이 콘텍스트 벡터 하나에 모든 정보가 잘 입력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게 또 정보 손실로 이어지게 되고 이건 또 부정확한 결과를 초래하겠죠. 그래서 나온 게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겁니다. 이 어텐션 메커니즘은 이제 아마 다음 트랜스포머 세션에서 배우게 될 건데요. 사실 오늘 배웠던 모든 게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왜 배우는지에 대한 좀 빌드업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뭐 RNN은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LSTM이 또 생겨났고 뭐 LSTM보다 뭐 GRU 이런 게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텐션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트랜스포머 세션을 들을 때 이 점을 좀 유념해 두면서 세션을 들으시면은 이해가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서머리를 할 건데요. 제가 처음에 봤던 게 워드 임베딩이죠. 워드 임베딩은 단어를 이제 고차원 공간에 고차원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저차원인데요. 저차원 공간에 덴스 벡터로 표현을 해가지고 단어 간의 의미적 유사성을 수치적으로 나타내는 거고요. 방법에는 이제 중점적으로 배운 게 워드 투백이 있었습니다. 워드 투백에는 15는 이제 주변 단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중심 단어를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스킵그램. 얘는 이제 중심 단어를 기반으로 주변 단어를 예측하는 거죠. 이런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RNN을 배웠죠. RNN은 이제 시퀀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전 단계의 히든 스테이트를
현재 입력과 함께 사용하는 순환 구조의 신경망입니다. RNN은 이제 이 시간적 이중성을 학습할 수는 있지만 여전히 장기 의존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긴 시퀀스 처리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 이 긴 시퀀스 처리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LSTM이 나왔는데요. LSTM은 뭐 셀 스테이트, 뭐 게이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보를 선택적으로 저장하거나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얘는 RNN과 달리 긴 시퀀스에서도 중요한 정보를 오래 유지할 수가 있게 되죠. 다음은 GRU를 배웠죠. GRU는 LSTM의 간소화된 버전으로서 셀 스테이트 없이 히든 스테이트만 사용을 해가지고 구조가 좀 단순하고 학습 속도가 빠르면서도 성능은 LSTM과 유사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퀀스인데요. 얘는 이제 입력 시퀀스를 인코더가 콘텍스트 벡터로 압축을 하고 얘를 이제 디코더가 받아가지고 새로운 시퀀스로 변환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모든 정보를 이 콘텍스트 벡터에 다 넣으려다 보니까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이 다음 세션부터 다루게 될 어텐션 메커니즘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오늘 세션은 한번 이제 다 끝났고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